국가 산업의 성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이렇게 발생된 산업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폐기물 역시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ESG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폐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등 이제 폐자원은 새로운 자원순환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산업 폐기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저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조합은 산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 방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해서 2000년 1월 한국산업폐기물 처리공제조합으로 처음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조합도 폐기물 소각 처리만이 아니고 소각열 에너지 이용과 또 그 생산이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환경부의 그 자원순환 그 정책 기조에 맞춰 가지고 2017년에 지금 현재 명칭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52개 조합원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본업은 조합원사들과 관련된 어떤 방치 폐기물 처리 공제 사업이 되겠지만은 최근 15년간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보다는 관련되는 법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정보 교류 그리고 소각시설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 조합원사와는 무관하지만은 여러 경로와 이유로 발생되는 저희 전국의 그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조사하고 고발 조치하거나 네. 처리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미치지 못하는 환경 사각지대의 지킴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합원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선순환을 좀 이루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되는 산업 폐기물은 2017년에 한 6,560만 톤, 2018년에 6,680만 톤, 그리고 2019년에 7,960만 톤으로 국가 산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이 중에서 약 90% 정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되고 있지만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소각 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업계는 2017년 214만 톤, 2018년에 232만 톤, 2019년에 247만 톤가량을 소각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뭐 다른 폐기물과 좀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반입되는 폐기물은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보관, 선별, 파쇄를 하고 이것을 잘 혼합해서 균질한 열량으로 유지되면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공정으로 일반, 지정 각각의 폐기물들을 특성에 맞추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소각 전문 시설에서 완전 연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각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열교환기, 즉 보일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유해가스를 정화하고 또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공해 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해서 맑은 물로 방류할 수 있는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종류가 산업 분야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각을 시킬 때 폐기물 종류가 한정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반입돼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국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매일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죠. 즉 폐기물이 실시간 선순환되어야만이 국가 산업의 정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소각 전문 시설인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은 약 850도에서 1200도의 온도로 연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모든 공해 물질은 오염 물질별로 전문화된 정화 시설을 통과하면서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제거되고 소각열 보일러 시설을 통해서 스팀으로 생산되어 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 또 소각 후 발생되는 연소재는 관리형 매립 시설로 보내져서 최종 매립 처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각국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탄소 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산업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에서도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폐기물 소각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대기 오염 물질 공해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에는 가스상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이 있고 입자상 오염 물질인 먼지와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모든 시설과 기술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종은 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체계 일환으로 도입된 그 통합 허가 제도 1호 대상 업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화된 대기 오염 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크게 봐서 가스상 오염 물질 방지 시설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기술인 선택적 촉매 환원 탈질 시설이나 네. 촉매 없이 제거하는 기술인 무촉매 환원 탈질 시설 등의 방지 시설이 설치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존 처리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염화수소 제거에는 고농도 액상 소스케를 고온의 배기가스에 분사해서 오염 물질을 중화시키는 반건식 반응탑과 과성소다 용액으로 중화 처리해서 세정하는 습식 세정탑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다이옥신 제거에는 활성탄을 이용하는 hợp착 시설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될 것을 완벽하게 정화시켜서 뭐 거치는 그런 관리를 좀 하신다고는 하지만 막상 소각 시설을 지으려면 예. 그 동네 주민들의 반발에 상당히 부딪히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오 시설이라는 오해하고는 달리 민간 소각 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최신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들을 통해서 각종 오염 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각 시설에는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꿀뚝 자동 측정기, 그 TMS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모든 꿀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감독 관청으로 전송되어 대기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되고 있고 네. 또 국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산업 폐기물의 소각 시설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소각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은 발생서부터 운반, 보관,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충분히 안심하셔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톤을 소각하면 열 에너지가 또 얼마나 나옵니까? 예.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성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면은 약 한 5톤 정도의 고압 스팀으로 소각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이 물질 재활용에 대해서만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왔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도 기존에. 그런데 실제 자원순환 개념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각열 에너지는 그야말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분야의 마지막 재활용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여론하고는 달리 연료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매우 유익한 에너지 재활용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은 열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많다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예. 같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좀 쓰이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소각열 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난방 등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유 공장을 비롯해서 석유 화학 공장, 제지 공장, 그리고 섬유 공장 등 꿀뚝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모두 열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년간 우리 공제조합에 가입된 민간 소각업체가 생산해서 이렇게 활용된 소각열 에너지가 원유 약 한 200만 톤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한 660만 톤을 저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는 자동차 약 6만 대를 네. 1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연료하고 맞먹는 그런 엄청나네요. 에너지 규모입니다. 아주 대단한 규모입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을 육성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물질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주 높습니다. 전체 폐기물의 한 90% 정도를 지금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은 에너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재활용 통계조차도 이 에너지 재활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기반 시설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재활용 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 에너지로 취급되는 아주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소각열 에너지 재활용도 정부의 재활용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각열 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을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고요. 국가 통계도 산입되어야 하고 또 자원순환기본법의 에너지 회수 효율 기준을 또 현실화해서 네.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함으로써 모든 소각시설은 소각열 회수와 이용에 더욱 노력하게 되고 시설도 개선 확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조합에서 또 어떤 방향을 또 설정을 하고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소각 업계는 재작년이죠. 2019년 2월 27일 날 환경부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서 MOU를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재활용 방치 폐기물 고통 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치 폐기물의 처리 지연하고 예산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고통 분담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공익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자원순환 에너지 공제조합은 정부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익 사업이나 그거를 위한 상담 창구를 개설할 겁니다.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폐기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자원순환의 마지막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쓰임을 다한 후 폐기된 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폐자원이 에너지로 순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원순환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해주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됩니다.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요.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일상회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접종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에 접속을 하신 뒤에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메뉴에서 QR코드를 발급받아서 간편하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자에게 배포되는 접종 증명 스티커는 종이 증명서나 전자 증명서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요. 정부에서 주는 예방접종 배지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 증명서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모두가 소중한 일상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올해 6월 21일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1회 해양조사의 날을 맞았습니다. 해양정보는 국가의 경제, 사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양조사 기술로 해양산업을 성장시키고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홍래영 국립해양조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육지에 지도가 있다면 바다에는 해도가 있습니다. 항해자가 안전하게 바닷길을 지나려면 바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해도가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운영 국가로 지정돼 다시 한번 해양 강국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양 공간 정보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장님께서 계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어떤 곳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해양조사원은 영도에 부산 영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명칭이 이제 코리아 하이드로그래픽 앤 오셔너그래픽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그래픽은 이제 항해에 관련된 수로 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를 해서 해도를 만드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바다에 관한 모든 정보, 뭐 바람이라든지 풍랑이라든지 조석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항해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해양조사원이 설립된 지 과거를 따져보면 72년이에요. 꽤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언제 출범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조직이었나요? 1949년에 이제 해군 안에 이제 해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록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록과가 계속 변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오, 네. 그 후에 저희가 이제 51년도에 최초로 부산항 해도도 만들고 또 68년도에 음파를 이용한 또 현대적인 방식으로 수심도 측정을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관할 해역이 이제 한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EEZ를 전체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도도 만들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종이 해도를 전자 해도로 바꿔서 만들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관측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제 내일의 해양 조건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예보하는 그런 업무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이제 천리안 2B호 위성 관련해서 저희 이제 위성 센터를 출범을 시켜서 이제 위성 관련된 정보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해주신 해도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도에서 동해, 남해, 서해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해도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해도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고 저희는 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해양에 나가서 활동을 하실 때는 해도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상에서 움직일 때는 도로나 이런 것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배 자체도 움직이지만은 항로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석에 의해서 수직으로
오르내리고 네. 또 조류에 의해서 이제 좌우로 또 네네네. 움직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종이 위에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해도가 되면서 조석이라든지 해류라든지 또 풍랑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제는 한꺼번에 한 화면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 여건이 성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전자해도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이제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실 이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그 간척 사업이 무수하게 있었고, 그래서 다 따지면 이게 도대체 몇 킬로나 될까 궁금한데요. 국가 통계로 5년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5,282km 정도 됩니다. 지구 둘레랑 비교를 해보면 지구 둘레 한 37%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안이 굉장히 좀 복잡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14,963km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6년이 흘렀죠. 그 이제 올해 조사를 하니까 15,000km가 넘었고, 조금 더 늘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좀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매립, 그다음에 이제 방파제 건설, 아, 뭐 이런 해안 도로 건설, 이런 연안 개발 때문에 한 300km 정도가 늘었고, 자연해안선은 한 55km 정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들이 함께하는 해양 조사의 날이 시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6월 21일이었더라고요. 네네. 행사도 진행하고 좀 대대적으로 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그 조사원 그 관내에서 행사를 가졌고요. 이제 이날이 사실은 이제 해양 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6월 21일을 해양 조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해양 조사가 평상시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좀 중요성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했고요. 네. 그날 저희가 이제 그 해양 조사의 날도 기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해양위성센터 그 이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업무는 시작을 했고 2020년도 2월에 그 천리안 위성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저희 본원 건물 내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청사를 지어서 좀 독립을 해서 이제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개소식도 같이 가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19 여행 때문에 그 국제 활동이 아무래도 좀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뭐 해양 주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그 첨예하게 닿아 있는 그 국가들이 많은데 네.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뭐 다른 분야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뭐 국제 회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제약이 있었고 또 어떤 개별 국가들하고 이제 양자 협력을 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수로기구 이제 IHO 총회가 원래 2020년도 4월에 모나코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회의를 열질 못하다 보니까 2020년도 11월에 영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 회의도 이제 대면으로 열질 못하고 그 화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년 그 2013년도부터 한 30분 정도 해외에서 이제 프로 기술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네. 저희 조사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하고 작년에는 이제 방문을 이제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하질 못했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라는 예전에 이제 그루지아라고 하던 나라인데 네. 이제 ODA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사정으로 저희 기술자들이 이제 가질 못하게 돼서 이런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연장을 해서 이제 가까스로 뭐 이제 뭐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양 조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조지아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지아에 또 기술도 이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교육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해양 조사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립해양조사원이 창설되고 70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저희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1996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먼 바다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예. 예, 국가 관할 해역과 관련되는 이제 타국 그 경계 인근에 가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외국의 도움도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그 90년대 이후에 또 저희 해양수산부도 창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이제 노력들이 국제수로기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해도 관련해서 이제 좀 선도하는 국가로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ODA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뭐 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제 뭐 해양 조사선도 저희가 지어서 공여를 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희도 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다가오겠죠. 뭐 네네. 후에는 또 태풍이 또 올해는 또 몇 개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원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에 특히 이제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특히 뭐 저도 뭐 부산에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태풍 때 이제 만조랑 겹치면은 그 침수 피해들이 이제 간간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런 그 뭐 백중살이나 슈퍼문이나 이런 게 겹쳐서 대조기라고 할 때 특히 그런 이 시기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늘 그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관측하고 예측한 정보를 이제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지자체에서 적절히 그 해당 지역에서 대응을 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시다 보면은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가 넓게 들어왔다가 이제 좁은 곳으로 이제 급박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안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그 이안류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위를 그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네. 예측을 해서 그런 그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걸 해경하고 소방구조대랑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안전해라는 저희 이제 해양조사원 그 앱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구적으로 뭐 이제 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높아지면서 태풍의 위력에도 굉장히 영향이 좀 많이 가는 건가요?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태풍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해수면을 수위가 어떻게 이제 높아지는지를 조사를 쭉 해왔는데 1년에 한 3.12mm 정도 이걸 30년 정도 더 해보니까 9.6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10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대비 한 70cm 정도 70cm. 해수면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과 뭐 만조의 태풍까지 겹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이죠. 여기 서핑 지수를 신규로 개발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래서 저기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핑 지수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해양 레저에 좀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제 바로 좀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활 해양 예보 지수라는 거를 6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해오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바다 낚시, 스킨스쿠버, 그다음에 이제 해수욕, 뭐 멀미, 뭐 바다 갈라짐,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서핑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한 4만 명 정도라고 봤는데 2019년에 한 40만 명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송정해수욕장이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서핑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7월 9일부터 일단 서핑 지수를 만들어서 5개 단계로 뭐 매우 좋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제공을 하고 이게 이제 서핑할 수 있는 장소들이 뭐 우리나라에 한 뭐 6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조금씩 늘려가지고 예, 좀
제공을 가능하면 이제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해양조사 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 바다를 조사를 할 수 있고 남들이 먼저 해놨던 걸 우리가 조사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이런 좀 양적인 예. 좀 그 성장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 해양의 좀 선진국에 선도국에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새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전자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다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AI 이런 그 자료들을 그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관측되는 정보만 그냥 그대로 제공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융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정보로 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EEZ, 우리 영해 내에만 조사를 한다면 이제 우리도 좀 대양 연구를 좀 강화해서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가 이제 길이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걸 목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양 강국도 좋지만 어쨌든 국민 행복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국가기관으로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 해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올해 처음 맞이한 해양조사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또 역량을 강화해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